하늘에서 장갑차를 떨어뜨리는 그 항공기,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보잉 C-17 글로브 마스터 3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후방 램프에서 미끄러져 나가고 있는 이 차량은 험비입니다. 앞으로 8초 안에 낙하산 전체 묶음이 펼쳐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험비는 통제되지 않는 발사체로 변해 곧장 자기 편 병사들을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더 미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합 중국 육군은 이런 작전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차량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한꺼번에 항공기에서 하나의 비행 경로를 따라 투하합니다. 이 전체 시스템은 아주 짧은 시간 강역, 말 그대로 단 몇 초에 달려 있는데 일단 과정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이미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보잉 C-17 글로브 마스터 3는 중량 공중 투하를 수행할 수 있는 미합 중국 공군 전력 중 가장 큰 항공기입니다. 사실상 그 모든 세부 요소는 단 하나의 임무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항공기에서 수톤짜리 화물을 던져 내리면서도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화물칸부터 보겠습니다. 길이는 약 88피트, 너비는 18피트, 높이는 12피트입니다. 내부에는 장거리 버스 한 대를 통째로 넣고도 그 주위를 태연히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착륙 플랫폼에 고정된 험비 세대가 바닥 거의 전체를 차지합니다. 화물칸을 더 좁게 만들면 차량들 사이의 안전거리가 사라집니다. 더 짧게 만들면 장비 한 대를 잃게 됩니다. 바닥은 이중 레일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컨테이너용 롤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접어 올릴 수 있는 패널이 있어 장비 아래에 평평한 표면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투하의 순간이 되면 이 레일은 발사대로 변합니다. 플랫폼은 가이드에 고정되어 있고 추출 낙하산이 작동하는 순간 전체 구조물은 뒤로 움직이며 얼음판 위를 미끄러지듯 레일을 따라 나아가 열린 하늘로 날아갑니다. 만약 레일이 걸리거나 비틀림이 발생하면 화물은 램프에 걸린 채 멈춰버릴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000파운드에 달하는 금속이 시속 약 150노트로 비행하는 항공기 안팎에 반쯤 걸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주익 위에는 프렛 앤드 휘트니 F-117 엔진 4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각 엔진은 약 40,000파운드의 추력을 냅니다. 총합은 160,000 파운드를 넘습니다. 이것은 거의 300톤을 들어 올리기에 충분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약 585,000 파운드입니다. 하지만 이 힘은 속도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10,000파운드의 화물이 몇 초 사이에 항공기에서 빠져나가면 무게중심이 순식간에 앞으로 이동하고 기수는 아래로 숙여지기 시작합니다. 조종사들은 즉시 반응하고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자동으로 변화를 보상하며 엔진은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세 대의 차량이 연속으로 투하되면 항공기는 1분도 차해되지 않는 시간에 약 30,000파운드를 잃습니다. 그 각각의 순간은 승무원이 완벽하고도 정확하게 통과해내야 하는 통제된 위기입니다. 항공기 후미는 유압 장치의 도움으로 열립니다. 램프와 도어는 고도와 속도를 유지한 채 비행 중에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 순간 화물칸과 지면 사이에는 공허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허의 옆에서 로드 마스터들, 즉 공중 투하를 담당하는 공수기술 전문 인원들이 일합니다. 보통 2명이 탑승하며 그들은 안전 장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속 약 150노트의 속도에서 그들의 작업 공간은 문자 그대로 절벽의 가장자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고정 장치를 점검하고 플랫폼을 정렬하고 램프를 통제하며 본질적으로 10,000파운드의 군용 장비를 열린 하늘로 내보내는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조종한다면 투하 그 자체는 로드마스터들의 책임 구역입니다. 램프가 열려 있고 공기 흐름이 화물칸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물리의 지배 아래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모든 체인, 모든 스트랩, 모든 연결부를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들입니다. 중량 공중 투하 작전에는 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속 투하 한 차례당 약 110,000 파운드입니다. 이것이면 완전히 준비된 험비 세대를 한 번에 투하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부터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중요해집니다. 모든 체인, 모든 스트랩, 플랫폼의 모든 판자까지도 전체 중량에 포함됩니다.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차량 한 대는 그냥 남겨두어야 합니다.
차량 3대, 항공기 1대, 투하 구역 상공을 한 번 통과하는 단 한 차례.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모든 것은 지상에서 결속 담당자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작업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험비는 그냥 대충 묶어서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작동 가능한 차량과 지면에 난 분화구 사이를 가르는 것은 낙하산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루어진 준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4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팀이 수행합니다. 그들은 군 직종 코드 92R 낙하산 리거들입니다. 차량 한 대를 준비하는 데는 4시간에서 8시간이 소요됩니다. 모든 단계는 엄격하게 체크리스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모든 연결부는 추가로 다시 고정됩니다. 최종 점검은 승인 서명을 하는 검사관이 수행합니다. 먼저 험비 자체를 준비합니다. 거울은 제거하고 안테나는 고정하며 앞유리는 아래로 접습니다. 그렇게 하면 높이는 약 6피트에서 4피트 반으로 줄어듭니다. 배터리는 분리하고 연료는 일부를 배출합니다. 이것은 화재 위험을 줄이고 중량도 줄입니다. 착륙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타이어의 공기는 약간 빼둡니다. 내부에는 불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잊혀진 물건 하나하나가 위험한 발사체로 변합니다. 다음으로 차량을 플랫폼 위에 올립니다. 체인과 고정 장치가 프레임을 체결 지점에 고정합니다. 추가 스트랩이 결속을 더 강화합니다. 차량은 단 한 센티미터도 움직일 권리가 없습니다. 가장 미세한 이동조차 일어나면 이탈 순간 화물은 비대칭이 됩니다. 낙하산들은 불균등하게 잡아당길 것이고 그 캐노피 아래에는 10,000파운드짜리 흔들리는 화물이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핵심 요소입니다. 힘 전달 스트랩입니다. 이것은 추출 낙하산을 플랫폼과 직접 연결합니다. 즉, 당기는 힘은 차량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끌고 가는 플랫폼에 가해집니다. 전체 시스템은 하나의 단일한 구조로 움직입니다. 위쪽에는 주 화물 낙하산들이 장착됩니다. 그것들은 가방에 포장되어 플랫폼과 현수 라인으로 연결됩니다. 대략 10,000파운드에서 12,000파운드에 이르는 험비 한 대에는 G11 화물 낙하산 3개에서 5개로 이루어진 묶음이 사용됩니다. 각각의 지름은 약 100피트입니다. 지상에서 그런 낙하산 하나를 펼치면 농구장 하나를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무게는 약 250파운드입니다. 조립이 끝나면 검사관이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합니다. 모든 체인, 모든 스트랩, 모든 고정 장치를 말입니다. 단 하나의 오류, 부적절하게 고정된 단 하나의 요소만으로도 수십만 달러 가치의 장비는 땅에 난 분화구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량 한 대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작전에서는 이런 플랫폼이 수십 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각각은 손으로 조립되고 손으로 점검되며 개별적으로 승인됩니다. 그러나 리거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램프가 열리고 추출 낙하산이 공기 흐름을 붙잡는 순간 다음 8초는 전적으로 물리의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착륙하는 순간까지 단 한 사람도 화물에 다시 손을 대지 못합니다. 준비가 끝난 플랫폼들은 활주장을 따라 천천히 대기 중인 보잉 C-17 글로브 마스터 3들 쪽으로 끌려갑니다. 로드마스터들은 램프에서 각각의 플랫폼을 맞이하고 레일 시스템 위에 정확히 올려놓으면서 안으로 유도합니다. 플랫폼들은 하나씩 엄격히 정해진 순서대로 고정됩니다. 여기에는 간단한 규칙이 작동합니다. 먼저 실린 것이 마지막에 나갑니다. 조종석에 더 가까운 차량이 항공기를 가장 늦게 떠나게 됩니다. 플랫폼들 사이의 간격은 세심하게 측정되고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플랫폼이 램프를 떠나는 순간 두 번째 플랫폼은 이미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거리에서도 시간에서도 오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개의 플랫폼이 모두 고정되고 점검되면 램프는 닫히고 항공기는 활주를 시작하여 미리 계산된 편대 안에서 자기 위치를 차지합니다. 편대는 무작위로 정렬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초단위까지 계산되어 있습니다. 어떤 항공기는 험비를 싣고 있고 다른 항공기들은 낙하산 병력을 싣고 있습니다. 각 항공기에는 최대 102명의 병사가 화물칸을 따라 양쪽으로 두 줄로 서 있습니다. 사람을 실은 항공기들이 먼저 갑니다. 장비를 실은 중량 항공기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 순서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병사들이 지상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장비가 와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는 순간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10,000파운드짜리 금속을 자기 편 전투원들의 머리 위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항공기를 그냥 착륙시켜서 장비를 내리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잉 C-17 글로브 마스터 3는 길이 약 3,500피트의 짧은 비포장 활주로에도 착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역추력을 이용해 뒤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런 크기의 항공기로서는 거의 독보적인 능력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활주로가 없는 곳에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전의 첫 몇 시간 동안에는 그런 활주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트 리버티에 주둔한 제-82 공수사단은 한 개 여단을 상시 대비 태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신호가 내려온 뒤 18시간 안에 지구상의 어느 지점이든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상에 서서 무장하고 행동할 준비를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2003년 3월 26일 C-17 항공기 15대가 이라크 북부에 제-173 공수여단 소속 낙하산병 약 1,000명을 투하했습니다. 이것은 1989년 파나마 이후 이런 유형으로는 가장 큰 전투작전이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지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착륙지대를 확보합니다. 그 다음 장비가 도착합니다. 장비가 없으면 공수부대는 그저 경보병일 뿐이며 영토를 점령할 수는 있어도 지킬 수는 없고 성공을 확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험비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약 7,700파운드의 무게를 가진 험비는 공중 투에 충분히 가볍습니다. 그 대체 차량인 조인트 라이트 택티컬 비히클은 이미 22,000파운드를 넘습니다. 거의 3배나 무겁습니다. 그것을 항공기에서 떨어뜨려 보려 한다면 험비가 왜 아직도 사용되는지 곧바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장비를 실은 항공기들은 낙하산병들을 뒤따르며 고도를 유지한 채 확인을 기다립니다. 투하 구역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신호가 올 때까지 투하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역이 여전히 위험하다면 장비는 그대로 안에 남고 항공기들은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명령이 내려오면 진입이 시작됩니다. 항공기는 엄격히 지정된 항로로 들어갑니다. 고도는 약 1,000피트입니다. 속도는 130노트에서 150노트 사이입니다. 램프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로드마스터들은 최종 점검을 끝냈습니다. 안전핀은 제거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상에서는 투하 구역 담당 장교가 확인합니다. 착륙지대는 비어 있다. 바람은 측정되었다. 표식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조종석 안에서 조종사들이 집중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값, 계산된 공중 방출 지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좌표가 아닙니다. 화물이 결국 필요한 곳에 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항공기를 떠나야 하는 하늘 위의 유일한 지점입니다. 컴퓨터는 계산된 공중 방출 지점을 실시간으로 산출합니다. 항공기의 속도, 고도, 여러 고도층의 바람을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1,000피트에서는 공기 흐름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더 아래쪽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화물의 공기 역학도 고려됩니다. 5개의 캐노피 아래 매달린 험비는 3개 아래 있을 때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심지어 신호와 플랫폼의 실제 이탈 사이의 지연, 바로 그 이 최소사초까지의 시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항공기는 수백 피트를 앞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투하 지점을 바꿔놓습니다. 계산된 공중 방출 지점은 계속해서 갱신됩니다. 마지막 몇 초 동안 불어온 돌풍 하나만으로도 그 지점은 수백 미터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트럭에 적재함에서 공을 던져 여러 블록 떨어진 곳에 쓰레기통에 넣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 공의 무게는 10,000파운드이고 두 번째 투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단지 2초의 오차만으로도 험비는 구역에서 한참 멀리 떨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자기 편의 위치 위로 곧장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빗나가면 장비는 적에게 넘어갑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로드마스터가 확인합니다. 시스템 무장 완료. 조종사들은 항로를 유지합니다. 지상에서 신호가 옵니다. 구역은 비어있다. 초록불이 켜집니다. 카운트다운은 0입니다. 로드마스터가 과정을 시작합니다. 작은 보조 낙하산 하나가 항공기 뒤쪽의 기류 속으로 던져지고 그것은 즉시 부풀어 올라 뒤에 있는 주 추출 캐노피를 끌어냅니다. 이것은 지름 약 22피트의 링형 낙하산으로 엄청난 공기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그 순간 발생한 힘은 힘 전달 라인을 통해 전달되어 잠금 장치를 뜯어내고 레일의 저항을 극복하며 험비를 실은 전체 플랫폼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1초, 이미 가이드를 따라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2초, 램프의 끝입니다. 4초, 화물은 완전히 공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승무원들은 항공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느낍니다. 10,000파운드가 꼬리에서 사라집니다. 무게중심이 순식간에 앞으로 이동합니다. 기수는 아래로 처집니다. 제어 시스템이 이를 보상하지만 그 감각은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투하일 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매번 항공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충격과도 같습니다. 플랫폼은 램프를 떠나 기류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개 라인들이 팽팽해지며 주 캐노피들을 가방에서 끌어냅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천 조각들이 추락하는 금속 덩어리 위로 던져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그 천 조각들의 크기가 농구장만 하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험비 위로 3개, 4개, 때로는 5개의 거대한 G11 화물 낙하산 캐노피가 펼쳐집니다. 각각의 지름은 약 100피트입니다. 그것들은 차례차례 공기로 채워지며 하강을 안정시킵니다. 완전히 펼쳐진 캐노피 아래에서 하강 속도는 초당 약 23피트에서 28피트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수직 하강 속도로는 시속 약 17마일에 해당합니다. 이탈 순간부터 지면에 닿기까지는 약 45초가 걸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이 차량 한 대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차량이 아직 공중에 있는 동안 두 번째 차량은 이미 램프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세 번째 차량이 따릅니다. 항공기 한 대, 차량 3대, 캐노피 3세트.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통과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15대의 항공기가 편대를 이루어 비행하고 있습니다. 각 항공기에는 차량 3대씩 실려 있습니다. 곧 단 몇 분 만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험비는 45대가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보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착륙 순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을 떠올려 봅시다. 진정한 보호 장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타입 5, 벌집형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모듈식 공중 투하 플랫폼입니다. 얇은 판들이 육각형 셀 구조로 조립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뽁뽁이와 같지만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엄격하게 정해진 방식으로 파괴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충돌의 순간 이 셀들은 구겨지기 시작합니다. 6인치, 1피트, 층층이 말입니다. 그것들은 점진적으로 붕괴하면서 낙하의 운동 에너지를 변형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충격 흡수 장치도 없고 유압 장치도 없습니다. 그저 알루미늄이 있고 그것이 엔지니어들이 계산한 바로 그 방식대로 접혀 들어갈 뿐입니다. 그 순간 험비는 여전히 플랫폼에 고정된 상태입니다. 체인과 스트랩이 차량을 붙잡고 있는 동안 충격의 에너지는 감소해됩니다. 미리 약간 공기를 빼두었던 타이어는 추가로 눌립니다. 서스펜션은 극한 위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면 정적이 찾아옵니다. 차량은 들판 한가운데 파괴된 플랫폼 위에 서 있습니다. 거대한 낙하산 캐노피들은 주변으로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마치 거대한 천 조각이 땅 위로 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회수팀이 투입됩니다. 그들은 이미 구역 안에 들어와 있었고 캐노피가 펼쳐지는 순간부터 하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현수 라인을 절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 속에서 그 100피트 크기의 캐노피들은 돛으로 변해 10,000파운드의 화물을 장난감처럼 치면 위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달려와 라인을 자르고 화물을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체가 시작됩니다. 체인은 제거되고 스트랩은 절단되며 고정 장치는 떼어냅니다. 리거들이 8시간을 들여 만든 것을 여기서는 몇 분 만에 해체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하고 연료 시스템을 점검하고 키를 돌립니다. 군 자료에 따르면 올바르게 준비된 차량의 85% 이상은 착륙 직후 거의 즉시 시동이 걸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차량이 1000피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첫 번째 시도에서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이것은 그 모든 준비, 그 모든 점검, 그리고 그 모든 정밀함의 결과이며 모든 것은 바로 그때 지상에서 이미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각각 5,000달러에서 10,000달러에 이르는 낙하산들은 수거되어 다시 가져가며 재사용됩니다. 하지만 플랫폼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임무는 장비 대신 충격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는 바로 그 면입니다. 낙하산들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묶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포장 중 오류가 있었다면, 혹은 라인이 얽혀 가방들이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군이 임팩트라고 부르는 상황입니다. 차량은 여전히 플랫폼에 묶인 채 감속 없이 지면에 추락합니다. 이 경우 회수할 수 있는 장비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압착된 금속과 땅에 생긴 몇 피트 깊이의 분화구뿐입니다. 이런 일은 드물게 일어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준비 과정은 그토록 엄격하고 다단계이며 중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매듭을 조여매는 모든 리거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작업이야말로 성공적인 작전과 완전한 손실 사이에 놓인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분명해집니다. 이 전체 과정은 단지 장비와 힘 위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함, 규율, 그리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내는 사람들 위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두 번째 기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